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인호TV입니다. 오늘은 철학과 언어의 관계, 그것이 왜 모든 학문 혹은 정치적 언어 혹은 정치활동의 엄밀성, 진실, 거짓, 시민정치의 고도화, 견실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관계대명사라고 영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관계대명사는 무슨 용법과 무슨 용법이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김용민 바보까지 한 2시간쯤 걸리겠네요. 그러면서 언어, 철학, 논리, 정치, 과학 얘기를 할 텐데요. 자, 관계대명사는 2가지 용법이 있다고 배웠는데 1번 2번 한번 써보세요. 대부분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 이렇게 배우셨죠? 이게 왜 계속적 용법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쉼표 찍으면 계속적 용법이래. 문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안 되는 문장이 어디 있어? 어차피 계속이잖아. 나중에 다 공부를 해봤더니 그런 말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번역에 따른 특징을 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규칙으로 만든 겁니다. 제한적 용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식하는 거다. 땡. 수식과 제한의 차이. 수식은 뭐고 제한은 뭐냐? 수식과 제한은 다른 거예요. 꾸며준다는 것과 제한한다는 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생각이 출발돼야 돼요. 꾸며준다는 것과 제한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성기 달린 남자, 피니스 달린 남자. 제한입니까? 수식입니까?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남자 앞에 무슨 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형이라고 합니다. 관형. 앞에서 뭔가 뭐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관형어. 이 관형어는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까?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까? 이걸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요. 이렇게 따져보는 게 수식이에요. 수식. 제한이 아니고 하나마나한 말이라. 제한하는 게 아니죠. 남자는 다 피니스가 있으니까. 피니스 없는 남자. 이러면 제한이 됩니다. 매우 스페셜한 남자가 되죠. 부분집합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은 그걸 다 포괄하는 말이고요. 그 제한적 용법이라는 것은 영어로 identifying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니까 도움이 확 되는 거죠. 식별적이라는 뜻입니다. 과감하게 비슷한 말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본질을 알면. 제한적 역할, 제한적 용법, 식별적 용법. 같은 말이구나. 과감하게 식별적이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identify. ID 카드를 주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는 아빠는 수식이에요, 제한이에요? 맞춰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수식일 수도, 어떤 애한테는 그게 수식이고, 어떤 애한테는 제한인 거죠. 새아빠, 친아빠. 이렇게 있는 애한테는 나를 비록 안 낳았지만 새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아빠죠. 근데 한국말은 대충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맥락으로. 아버지가 둘 중에서 나를 사랑하는 아빠냐 나를 안 사랑하는 아빠 둘 중에 이 얘기인지 그냥 하나마나한 소리로 그냥 나를 사랑하는 아빠는 언제나 그냥 하는 말인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너 머리 좋잖아 이거예요. 한국. 영어는 그런 거 없어요. 찰떡같이 말해야 저 새끼들은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는 철학의 기반에 있거든요.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고 찰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빠를 영어 관계대명사로 만들어 보세요. Dad who loves me. 그래서 친아빠도 있고 또 새아빠도 있고 다음 새아빠도 있고 아버지가 여럿인 경우 그걸 표시하려면 왜 해야 되겠어요? 쉼표를 찍어야겠어요? 말하겠어요? 여러 아빠가 있는 경우는 쉼표를 안 찍어야 되는 거고 제한적 용법이니까. 주민등록증이라는 거죠. 관계대명사절이 주민등록증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식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identify, identity card, identification, 아이디를 주민등록증, 신분증 관계대명사절인 거예요. 우리 동네 입구에 있는 소나무. 쏘리. 우리 동네에 있는 소나무는 쉼표를 안 찍어야 되는 거고,
늘 푸른 소나무는 쉼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안 하는 소리니까. 모든 소나무가 늘 푸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이라는 말은 영어에 없고요.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Non-identifying. 나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이디 발급받은 관계사는 쉼표를 안 찍는 거예요. 쉼표 찍는 순간 이미 아이디는 끝났다 이 말, 정체성 파악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영어에서 쉼표를 찍는다. 그럼 정체가 다 아이디가 증명됐다는 겁니다. 쉼표를 안 찍는다. 아이디 증명하는 게 뒤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은 근데 대한민국의 수도야. 영어로 해봐요. I was born in Seoul. Where? 이 관계 부사죠. where가 아니라 which is the capital of South Korea 이렇게 되는데 서울 뒤에 쉼표를 찍어야겠어요? 안 찍어야겠어요? Which is the capital of South Korea. which 앞에 쉼표를 찍어야겠어요? 안 찍어요? 무조건 찍어야죠. 서울이라고 말하는 순간 고유명사잖아. 고유명사잖아. 이런 서울이 있고 저런 서울이 있어요. 그냥 서울은 서울이지. 서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유명사니까 무조건 식별 끝났잖아요. 서울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디 신원이 확인됐잖아요. 더 이상의 추가 신분증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쉼표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명사 뒤에는 다 쉼표를 찍는 겁니다. 나일강, 서울, 최인호, 이해되시죠? 다 쉼표를 고유명사는 다 쉼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유명사를 말하는 순간 세상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이디가 확인된 거잖아요. 식별 끝이니까. 아까 아빠는 매우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고유명사.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거냐면 중학생한테 영어 가르칠 때 고유명사 뒤에 쉼표 찍으라 하면 끝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한적 용법, 비제한적 용법, 개수적 용법 있다고 한자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할 때 고유명사 뒤에는 쉼표 찍어. 그럼 끝나는 거였어요. 원래 문법 용어가 하나도 나올 일이 없었어요.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 이러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영어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학생들의 언어를, 한국어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한테 영어 가르쳐 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의 포인트는 학생들이 국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제한이 뭔지 계속이 뭔지 생각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학교 공부를 진도를 따라가려면 생각 안 해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어 얘기를 한 거예요. 제한이 뭔지 계속이 뭔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 시스템이. 교과서에 있는 말을 생각하면 할수록 대갈박이 아프고 손해가 나고 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 영어 교육이나 교육의 제일 문제예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즐겁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진도 뽑고 시험 점수 뽑고 이러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게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게 교육체계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도와 교과 과정과 학교 시험의 나쁜 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봤어요. 저는 옥편을 찾아봤어요. 똥 안 닦은 것처럼 찜찜해서요. 이게 무슨 뜻이지? 진도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선생은 설명 안 해주니까 선생들은 나 혼자 교과서에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 복사에너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복사에너지. 참으로 많은 단어들에 대해서 인수, 소수, 소인수 다 찾아봤는데요. 복사에너지가 뭐야? 도대체 모르겠어요. 복사, 대류, 전도. 대류, 전도는 알겠어요. 복사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옥편을 찾아봤죠. 한자가 찾아보니까 이거더라는 거죠. 중학교 때 과학책에 나오는 복사. 사자는 알겠고 쏠 사자. 쏘는 에너지구나. 수레바퀴살 복이라는 옥편의 설명을 보는 순간 법열의 벅찬 호르몬 분비가 쫙 오는 겁니다. 옥편에 수레바퀴살 복. 딱 씌어 있더라고요. 확 오는 겁니다. 그냥 그 중학교 때 그냥 그 깨달음에 수레바퀴살 복. 아, 복사 에너지. 태양이 떠오르면서 친일파가 되는 거죠. 친일파.
우길승천기에 그 문이 있죠. 예? 친일 그때부터 나는 중학교 때부터 친일파야. 중학교 때부터. 예. 태양이 탁 떠오르면서 빛이 쫙 뻗어나가는 게 머릿속에 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나중에 찾아보니 radiation, 라디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역사 얘기로 돌아가서 우길승천기 모양이다라고 어떤 기업을 막 선동하는 걸 보면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집단 정신병 혹은 컴플렉스의 징후. 어떤 기업에서 이 표지 디자인, 상품 디자인에 우길승천기 했다. 이게 친일 기업이다. 뭐 서구 회사든 뭐 어느 회사든 용서할 수 없다. 이러는 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쭉 나오는 걸 보면 한숨이 저절로 쉬어지는 겁니다. 컴플렉스적 이 징후예요.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경우예요. 레이디언트한, 레이디에이션은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인간이 디자인상 생각할 수 있듯이 쫙 뻗어나가는 거는 그려지게 된 거예요. 햇빛이 있는 한. 그거를 우길승천기라고 친일 기업이고 음모다. 일본 음모다. 이것 자체가 생각이 컴플렉스로 찌들어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형용사, 명사의 의미에 대해서 따지기 좋아하는 저는 철학과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죠? 한자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 제가 철학과에 간 거죠. 철학과는 맨날 하는 게 이런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철학과에서 철학을 한다는 것은 언어에 대한 논리적 감수성, 엄밀한 언어 사용 훈련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장점은 사기꾼의 언어와 선동의 언어, 허위의 언어를 내용이 있는 언어와 없는 언어, 이거를 자동으로 식별하는데 큰 보탬을 얻는다는